네, 한 주간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광덕 미주 한국일보 뉴스본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가 어제 국민의당 두 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다음 주 월요일 11일에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두 분은 아마 참석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출석을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영장이 실제로 떨어지면은 엄청난 파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계속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예. 상황입니다만 실제로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채택이 되면 예. 상당히 국민의당에 다시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파장이 확산되다가 안철수 전 대표가 대표직에 물러남으로써 일단 방화벽을 치면서 네. 그동안 김수민, 박선수 의원 이름이 중간에 좀 공중에 떴었잖아요. 좀 그렇죠. 잊어버릴 만했는데 다시 나왔는데 다시 영장이 떨어지면 상당히 위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당헌대로 기소하면 당헌권을 정지한다. 이런 예. 것만으로 과연 이 위기를 덮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출당이 당원 의원직 사퇴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거로 보입니다.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영장이 일단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도부 사퇴라든지 박지원 비대위를 띄우고 해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 거리를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된다면은 거기서 뭐 자유롭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예. 지금 사법부에서 영장이 예. 그러니까 발부될지 안 될지는 이제 11일 날 결정이 네. 납니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국민의당 입장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지금 그 당 대표를 사퇴하고 예. 비대위가 출범한 이튿날 바로 지금 그렇죠.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 지금 이제 뭐 기소는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유무죄를 다툰다고 한다면 뭔가 조금 그래도 좀 당의 데미지가 좀 네. 약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일종의 사법적 판단의 예비심사 단계에서 예. 영장이 만약에 발부될 경우에 이 상당히 파장이 만만찮다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일단 지금 그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만은 그 당직자 한 명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처럼 예.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박선수 의원이 이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당의 사무를 총괄했던 당직자 사무총장이 지금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조직적 개입을 지금 이제 사법부가 사실상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네. 당이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김수민 의원이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김수민 의원이 사실은 정치적 신데렐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전격적으로 발탁해서 7번 그 비례대표 순위를 줘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20대 국회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의 용인술, 사람 보는 눈 이런 부분도 사실 낙제점을 네. 면키 어렵다는 측면에서 안철수 대표로서도 정치적 데미지가 상당히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두 현직 의원 2명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당으로서는 천만다행이 될 테고 천만다행이죠. 둘 중에 한 네. 명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타격이 될 텐데 네. 본부장님 어떻게 국민의당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소명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에 와서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국민 사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입증된다면 그렇게 네. 나타난다면 가정을 할 경우에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고요. 단순히 이 책임 입장 또 정치적 도의 입장에서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사퇴를 하기는 했지만 물러나기는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 펼쳐지고 있는 리베이트 의혹 그리고 공천 논란, 그리고 지도부의 리더십 부족을 충분히 소명하고 또 지지층들에게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역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물론 검찰이 신중하지 못하게 수사를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나중에 입증되었을 때 국민들이 또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선관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 스스로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또는 선관위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경우에 그로부터 네. 받는 후폭풍도 피할 길이 없거든요. 이 국민의당이 선거에서는 상당히 선전했지만 선거 이후에 당의 지지를 보면은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도 흔들리고 있고 또 이러한 당 내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수도권 화이트 칼라 그리고 학생층까지도 지지율의 흔들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스로 충분히 이 영장 실질 심사부터 소명해내고 또 문제가 있다면 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죄를 통해 나타난다면 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방편은 없어 보이고 그것이 제3정당, 개혁신당, 중도 정당을 표방했던 국민의당의
길이지 싶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국민의당이 내놓은 징계 수위가 기소 시 당원권 정지잖아요. 예, 예. 이제 본부장님 만약에 근데 일단 구속영장 청구됐기 때문에 기소는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을 테고 예. 당원권 정지만 가지고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네. 높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징계 수위를? 그 징계 수위를 원래 당헌대로 하면 당헌 당규대로 네. 당원권 정지인데 예. 여기서 이제 강히 법적인 책임만 묻는 이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이 계속 해명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이 없다 이러면서 여론이 악화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영장이 발부된다면 근본적인 방법을 그동안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이제 여론의 진정 효과하고 진짜 방화벽을 칠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고 진짜 차례를 네. 도려내는 그래야 새 정치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냐 하면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어저께도 이제 새누리당이 마침 어저께 그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이제 그 선관위가 고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결부에서 선관위 검찰 똑바로 하라 하면서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뭐 이런 자세를 보이지 않고 그런 게 이제 딜레마인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의원직 사퇴들은 본인이 권고를 하더라도 안 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출당이라고 하는 조치를 네. 분명히 하고 이제 안철수 대표라든가 현재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분명하게 사과하고 뭘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당까지 가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검찰에서 말하는데 이제 저는 이 국민의당에게 분명하게 회계 부정하고 국민의 혈세에 관련된 회계 부정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큰 잘못이지만 현역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굳이 신청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도 어저께 그 새누리당 조동원 홍보본부장이 8천만 원 가량의 인터넷 선거 동영상 이거를 무료로 제공받은 게 이게 어찌 보면 간접적인 리베이트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직접 돈은 안 갔지만. 네, 직접. 그래서 왜 뭐 무료로 동영상 받은 게 뭐가 문제냐 하는 사람 있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을 주는 것 대신에 무료로 받은 거니까 간접적 리베이트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어저께 마침 진짜 금요일 날 마감 시간 그 저녁 때쯤이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현재까지는 좀 부드럽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국민의당은 이게 소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게 과연 형평성이 있는가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동원 전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 이제 의혹 얘기를 좀 지적을 하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국민의당에서도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선관위가 형평성이 어긋났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뭐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은 그것대로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 부분 그쪽에 대한 항변에 대해서는 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사실 뭐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은 사실 뭐 리베이트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기보다는 하여튼 당직자 차원에서 예.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물론 지금 그 조동원 본부장이 이 공보물을 맡긴 업체에다가 이렇게 공보물을 대거 맡겨놓고 거기다가 다시 또 홍보물, 그러니까 지금 영상 홍보물까지, 예. 동영상 홍보물까지 맡기면서 그거는 그냥 무상으로 우리한테 좀 해줘라.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8천만 원 돈을 안 준 것을 일단 리베이트 혐의로 보는 건데요. 물론 뭐 약간 재질의 차이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정치자금법에서 그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지금 지금 죄의 경중을 따질 계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중앙선관위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약간 형평에서 어긋난다. 반발할 여지는 반발할 있다.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검찰에 도끼를 품겠다고 아주 예. 지금 세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국회 안행위를 소집해서 안행위에서 아마 중앙선관위 상대로 강도 높은 질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다음 주에 계속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될 테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좀 새누리당 이제 새누리당과 더민주 당권 레이스가 진행 중인데 그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배주찬 본부장님, 네. 지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관심이 아무래도 서청원 의원의 출마 여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책임을 물어야지 말입니다. 예. 이런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서청원 의원이 상당히 중량감이 있고 또 개파면에 있어서는 친박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두드러지는 친박계 후보가 없는 가운데 서청원 의원이 그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다. 또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뭔가 그런 뉘앙스의 느낌이 있는 그런 것이 전달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도 전해오고는 있지만
지난 선거입니다. 20대 총선의 결과에 있어서 과연 서청원 의원은 당내에 책임감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없는 것인가, 책임이 없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지지층들의 입장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상당히 이번 전당대회가 흥행을 통해서 당내 또 그리고 당내의 어떤 결집 그리고 당 외적으로는 이 곤두박질 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반전되는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예.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과의 새로운 관계를 원하고 있는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서청원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역풍 이것에서 이 벗어나기가 또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평가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글쎄요. 대통령이 어떤 의미로 서청원 의원과의 대화가 나누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새누리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감안한다면 이 서청원 의원 카드가 이 최선의 카드일지 또는 최고의 카드일지는 궁금해 보입니다. 어제 오찬에서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서청원 의원에게 중심을 잡아줘서 고맙다라고 그런 입장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고 이게 당권 출마랑 좀 연관지어서 좀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이 뭐 약간의 뭐 직접적으로 누가 녹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좀 버전의 차이는 전해진 있는데 거죠. 예. 예, 당의 중심이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로 전해진 것도 있고 최다선 의원으로서 후배 의원들을 지도하시는데 많이 애쓰신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거로도 있고 어떻든 간에 박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전당대회 관련돼서 개입하는 발언으로 직접 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죠. 분명한 거는 지금 전당대회에 서청원 지금 의원이 출마하느냐 마느냐 대표에 이런 게 최고의 관심사에서 이러한 언급은 상당히 그거에 힘을 실어주는 출마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반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청원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반대 출마를 안 하겠다 여러 가지 친박계 의원들의 제의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그다음 지금 고심 중이라 그래서 지역구에 내려가 있는데 결국에는 청와대 회동을 계기로 출마하는 모양새로 취하게 될 거고 그럴 경우 저는 아까 말했지만은 비박계들의 반발은 당연히 있죠. 네. 또 이게 개파를 출마하는 건 자유인데 왜 개파의 의원들이 다수가 이렇게 나와주십시오 해서 옹립하는 형태로 나오느냐 하면 네. 그게 개파 대결 양상이 다시 된다. 그러니까 이 당의 최고의 고질적인 문제가 개파 대결인데 그런 개파 대결로 양상을 하는 건 상당히 부담인데 그 최경환 의원 나오는 것보다는 서청원 의원이 나오는 게 비박한테도 그렇고 친박들한테 이 대립 친박과 비박의 갈등 구도는 좀 적어질 거라고 아마 판단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경환 의원 하면 비박과의 어떤 파워 게임에서 제로섬 게임이 되는데 그 서청원 의원은 굉장히 연세가 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시다가 물러나서 다른 비박하고 직접적인 권력을 놓고 다투는 입장은 아니어서 그 상대적인 그 갈등의 구조는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담은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뭐 본부장님은 서청원 의원은 나가는 쪽으로 아마 가닥이 잡힐 것 같아 이렇게 좀 무게를 더 전망하셨는데 교수님, 예. 서청원 의원이 만약에 나온다면 예. 나경원 의원도 나갈 뜻이 있다 이런 이름을 내비쳤잖아요. 내일은 이제 정병국 그렇죠. 의원도 출마 선언하고요. 예. 뭐 판세를 좀 어떻게 예측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이제 서청원 의원의 지금 등판 여부가 가장 최대의 변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뭐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아주 의례적인 이 뭐 정치적 득담이라고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시점 그리고 장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이제 서청원 의원이 아마 빠르면 내일쯤 아마 이 당권 도전 출마 여부를 아마 그 결판을 낼 것 같은데 만약에 하는 쪽으로 네. 도전하는 쪽으로 만약에 결론이 날 경우에는 일종의 박심이 개입됐다, 청와대의 의지가 개입됐다고 정치적 해석이 논란을 나올 수 있겠죠. 논란을 예.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어제 그 발언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비박계 입장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개파 간 이 대립이 아주 노골화되고 더 극대화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서청원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양강, 이강의 나머지 의원들이 모르겠습니다. 컷오프가 한 5명이 될지 6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5명이 된다면 2강, 3약 정도의 구도로 갈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그 식의 진행 방식이 당의 이 방식이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당의 화합과 결속이라는 측면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럼 어저께 대통령의 정치적 이 포용의 제스처가 진심이 실렸느냐 여부도 정치적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냥 의례적인 예. 덕담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전당대 구도에서 한마디만 하면 예. 좀 재미있는 현상은
새누리당의 지금 당대표 후보하고 이제 최고위원을 따로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당대표에 과거에는 같이 하면은 이게 최고위원 대부분 목표로 해서 뭐 1등 되면 대표가 되는 건 그렇게 많이 2등 나왔는데 되면 최고위원이 되는 거고. 예, 2등 이하는 최고위원이 예. 되는 건데 이번에 당대표 후보로 좀 거론된 사람 현재까지 언론에 건 사람들이 10명 가량 돼요. 뭐 10명은 아니고 10명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10명 가량 되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까지 출마 선언 안 하고 출마 여부가 불확실한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가게 되면은 상당히 빅매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서청원, 아까 나경원. 친박의 서청원, 비박의 나경원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대결 구도가 되느냐 하면 친박 대 비박의 대결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세대 간 대결. 이런 대결 양상으로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했지만은 그 이거 과정에서 컷오프를 통해서 한 10명 가까이가 출마할 경우 과연 3명으로 컷오프를 하느냐 5명으로 컷오프를 하느냐도 또 상당히 승부에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네. 여론의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다가 내년도에 대통령 선거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당대표의 이 선출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데 이 서청원 의원이 출마를 할 경우에 많은 지금 경쟁자들이 전당대회 당대표 경쟁자들이 서청원 의원을 겨냥할 수밖에 없고 겨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통통 전당대회가 되어야 된다. 이 앞에 통은 소통이고 뒤에 통은 통합이거든요. 그만큼 소통할 수 있는 당청 간에 그리고 이 통합이라고 하는 건 그동안의 개파 간의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모토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철저하게 또 갈라진 2014년 7.13 전당대회에서 얼마만큼 격렬한 대결 구도가 펼쳐졌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만약에 그렇게 온몸으로 받을 경우에 20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는 서청원 의원으로 상당히 그 당시에 당내 여론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 2016년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분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국회의장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여론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글쎄요,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국정 운영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경우에 상당한 국민들로부터 후폭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중심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여론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당대표 출마설보다는 오히려 이번 전당대회가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성공해줄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로 지도부 구성으로 가달라고 하는 당부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당부 그렇게 읽혀집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다르겠네요. 예, 이제 어제 오찬과 관련해서 당권 레이스와는 좀 별개인데요, 본부장님.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남이 있었잖아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의원들을 다 악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데 35초간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의미가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35초라는 시간이 많은 시간인지 적은 시간이니까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은 126명의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비대위원들도 하니까 130여 명의 이런 인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악수 배웅을 120분 했다는 거 아니에요? 80분 동안 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거의 80분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 그거는 좀 기록적인 그런 예. 건데 거기에서 어저께 사실 주인공은 유승민 의원이 좀 주인공인 측면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승민 의원이 과연 악수를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 뭐 이런 거였는데 결국에는 어저께 악수를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만나면서 상임위를 뭐 국방위에서 기재위로 바꾸셨죠 이런 이야기 하고 그다음에 대구의 가장 현안인 이번에 신공항으로 이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됐으니까 대구의 K2 공항은 어떻게 이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잘 풀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떻든 두 사람 다 그동안에 뭐 배신이 정치인이 또 유승민 의원은 또 청와대와의 갈등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해를 서로 시도한다는 그런 자리였다. 네. 둘 다 화해를 시도하는 이미지를 보였고 결국엔 두 사람의 그러한 거는 당내의 화합을 주문하는 그리고 임기 말에 국정 운영을 위한 당의 협력을 당부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자기 차기 대선 주자로 커가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에서의 자기 기반을 일단 다져야 되거든요. 그 박근혜 대통령 뒤치기 많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모두 TK의 그 유권자들 여론을 상당히 의식한 행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원들하고는 더 많이 대화도 했기 때문에 35초 어떻게 보면 그냥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친박계 일각에서는 천지개벽의 변화라고도 평가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교수님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천지개벽의 그런 그 제스처라고 한다면 좀 더 대통령이 좀 더 예. 나가셔야죠. 좀 더 그 포용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제 이 공교롭게도 본인이 그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1년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공교롭게도 됐죠. 그렇게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그 지금 눈을 마주치면서 악수를 하면서 나름대로 소통하는 그 장면이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좀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아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상당히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례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간도 그랬고 그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진짜 천지개벽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신다면 저는 뭐 예를 들면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직 당대표, 전직 또 원내대표를 다 한 번씩 그 부정기적으로라도 스스럼 없이 만나서 이 좀 뭡니까 그 청와대 저녁 자리라도 한번 초청을 해서 그래서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좀 이 대화를 하는 모습들이 그것이 진정 당의 화합과 당청 간의 결속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오찬 분위기는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게 모양새 끝난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들 받고요. 저기 본부장님, 네. 오찬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8.15 특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광복절 특사를 정지석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경제사범이나 이쪽은 요즘 분위기, 롯데수사 이런 거 보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네, 대통령도 정책 입장에서는 부패 관련돼서 예. 상당히 준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전국 국민들의 분위기도 부패에 대해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그런 부분에 관련된 경우가 많은 경우가 경제사범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8.15 특사 같은 경우에도 오찬 장소에서 논의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런 8.15 광복절 특사의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꾸준히 대통령과 교감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현안들, 사안들 아니까 중요한 그런 어떤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오찬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어지지는 않았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 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요하게 다루어지되 특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민생 관련 사범들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상당히 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그런 사면을 통해서 대국민 통합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경제 사범의 경우에는 지금 국민들의 정서상으로는 이 용인되기가 상당히 또 어려워 보이고 정치적인 경우에도 대통령도 이런 이 솜방망이 조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 사범에 한해서 취해지는 조치이고 이 사안들이 단순히 뜬금없이 나온 안이 아니라 꾸준히 정책적으로 청와대와 대통령과 또 새누리당이 논의되어 왔던 일이라면 야당과의 또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를 정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까지는 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야당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인데 오늘 문재인 전 대표가 히말라야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에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는데 그 첫 일성이 이제 국민 행복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현 박근혜 정부 이 직전 이명박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오늘 이제 주요한 그 오늘 그 핵심 예. 그 화두는 뭐냐 하면 국민의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거 이어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철저히 그런 점에서 실패했다. 네. 이렇게 했는데 국민 행복론을 설파한다는 거는 내년에 대선에서의 집권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그 지난 대선 때 당선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하게 내던 그 슬로건과 화두가 국민 행복이었는데 국민 행복 시대였죠. 예, 그래서 예. 그 점에서 또 같다고 보고 예. 이번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미국이나 중국이라든가 우리 같이 강대국을 방문한 게 아니라 네팔이나 이제 그 부탄이라든가 방문한 거는 방문한 주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2%를 채우기 위한 과정이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지난 대선 때 48%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 2%가 뭐냐 하면 그동안 강직하고 뭔가 진보적인 정책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또 서민, 친서민 이런 거는 많이 보여줬지만 좀 뭔가 부드러움의 정치, 여유의 정치, 그리고 행복을 주는 정치 이러한 좀 소프트한 거는 좀 덜 보여준 게 있거든요. 이번에 바로 그런 소프트하고 좀 뭔가 느리고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팔하고 이 부탄에 가서 본인도 좀 숨 돌리기를 하면서 네. 이런 메시를 전달하기 갔다 보고 갔다 와서 앞으로도 거기 갔다 온 앞으로의 주요 책도 내고 여러 가지 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도 주로 행복론을
좀 설파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론이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참신해 보이지는 않는데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이번에 그 네팔에 트레킹하고 나서 그 간 나라가 바로 부탄이잖아요. 예. 부탄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국민 소득은 낮지만 국민 행복 지수라고 해서 예. GNH가 가장 높은 이 세계 1위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런 부분 그래서 거기 또 마침 가서 또 수상하고 총리하고 또 이 네. 또 단독 한담을 했습니다. 한담을 하면서 아 부탄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어렵지만 국민들이 행복한 이유가 뭘까? 거기서 본인은 아마 내세우고 싶었던 한우가 아마 좀 불평등의 그 해소, 양극화의 해소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아마 갖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이번에 가서도 네팔에서 지진을 현장에 아주 그 자선 사업을 많이 했던 네팔의 그 라면 사업가를 또 만나서 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행복은 결국은 물질적 외형적 성장보다는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 함께 사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분명히 갖고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대선에서는 행복이라는 부분을 이런 그 뭐 옛날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747 공약 같은 이 개량적 공약을 보다는 다 같이 뭔가 억울한 사람 없이 다 같이 더불어 잘 살고 손잡고 잘 나갈 수 있는 이런 좀 대동의 가치 같은 그런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이 서민 중산층들을 향한 그런 나름대로 찾은 제대로 된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단순한 그냥 흔히 말하는 행복보다는 격차 해소를 그렇죠. 좀 염두에 둔 네. 정치적 예, 키워드다. 이렇게 본부장님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히말라야 예. 이 문 전 대표가 히말라야에서 산울림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귀국과 동시에는 백고동 정치, 국민들에게 진면목을 제대로 이제는 보여줘야 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반기문 총장과 함께 양강 구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견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문 전 대표가 선거 이전에 네. 이 대표적으로부터 사퇴하고 또 전면적인 어떤 이슈의 충돌로부터 비켜서 있던 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말라야로 갔던 점도 그런 재충전을 위해서 대권을 준비하기 위한 행보일 수도 있는데 당장 전당대회 또 맞닥뜨렸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전 대표이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서 또 직전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책임 있는 이 공약, 비전을 통해서 국민 행복에 대한 모습을 또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말보다도 또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행복을 줄 때 국민들은 문 전 대표가 정말로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국정 운영의 최종 목적지는 국민 행복입니다. 국민 행복력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네. 많은 말로서 이루어지는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충분히 그러한 통치 능력으로서 다음 대통령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국민들에게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것은 안보가 먼저다. 경제가 먼저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사드도 있죠. 또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서 대통령이 단순한 어떤 정치적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국제정치적, 통합적 능력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보여줘야만 문 전 대표의 손에 잡히는 경제, 부탄발 행복론 또 충분히 먹혀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이번에 그 해외 방문과 관련해서 한마디 좀 네. 제가 뭐 조언이라든가 한마디 좀 부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첫 해외 이번에 대선 행보의 첫 해외 방문지가 뭔가 느림의 지역을 갔다 온 거 아닙니까? 많이 그리고,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 비록 어렵더라도 아까 격차가 적어서 행복한 그런 메시지를 들고 왔는데 근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그 앞으로 이렇게 서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중국 강대국에 가서 이번엔 좀 빠름에 이런 그 곳에서 그런 네. 기술을 배워오는 첨단 기술에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러한 노하우 요즘 로봇 시대, 소프트웨어 시대니까 그런 걸 좀 배워오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가장 중요하게 외교 안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대국 외교. 그래서 미국, 중국이라든가 방문해서 이 대선 기간에 여러 가지 해서 여러 가지의 화두와 메시지를 가져오는 그런 폭넓은 행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뭐 추가로 오늘 입국하면서 이제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그렇죠. 저희가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을 어떻게 해석하냐고 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어떤 입장이냐 이건데 일단 본인은 선을 그었어요. 어떻게 좀 앞으로 행보를 하시고 저는 뭐 보세요? 예. 이번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네팔과 부탄을 간 것은 하가로 치면 일종의 여백의미
를 예. 지금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한 곳에 비워두면 네.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그렇죠. 예술적 예.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정치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다른 사람도 지지고 뽑고 막 싸우고 있는데 문재인 어디 갔어?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관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아주 묘한 그거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당권 내에서의 그런 치열한 이 각축전에서 본인이 한 발 물러나 있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돌아와서도 지금 보면 아마 거의 이 자맹에 가까운 정중동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당내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노 친문 의원들한테는 아마 거의 당신도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 네.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사람,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누가 돼도 상관없다. 사실 뭐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뭐 이 비문 계열은 거의 지금 세력이 약화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누가 되더라도 뭐 지금 이제 그 이강이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송영길 의원 누가 되더라도 뭐 문재인 대표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둘 거죠. 다 그렇기 때문에 범주류죠. 지금 이 예. 상황에서는 본인이 감나라 배나라 해서 그 역풍을 맞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정중동 행보 자맹을? 아주 자맹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미주 한국일보 뉴스본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